윤서와 도현은 중학교 동창이었다. 교복을 입고 함께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시절, 서로의 존재는 특별한 의미가 아니었다. 그저 같은 반에서 웃고 떠들던 친구.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의 마음속엔 낯설고도 따뜻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성인이 된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겪은 후였다. 윤서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도현은 직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했다. 그렇게 다른 길을 걷던 두 사람이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재회했을 때 오래된 기억은 금세 현재의 감정으로 이어졌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웃고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 중학교 시절엔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무언가가 피어났다. 만남은 빠르게 연애로, 연애는 곧 약속으로 이어졌다. 윤서는 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도현은 이 사람을 평생 지켜야겠다라는 다짐을 품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아직 결혼식은 남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부부였다. 주위 사람들 역시 천생연분이라며 축복을 아끼지 않았다. 올해 1월, 도현은 잠시 지인과 여행을 떠났다. 이틀 남짓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윤서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전화를 걸면 그녀는 늘 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다녀와. 돌아오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도현은 웃으며 답했다. 곧 돌아올게. 우리 식장도 알아보자. 그러나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도현을 맞이한 건 차가운 시신이었다. 윤서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이미 숨은 붙어 있지 않았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도현의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두 눈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차가운 공기와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도현은 관 앞에 앉아 손을 떨며 속삭였다. 윤서야, 왜 나를 두고 갔어? 윤서의 어머니 미정은 딸의 영정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마지막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사위 챙기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으면 더 안아줄 걸 그랬어.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도현의 귀에 들어왔다. 조문을 온 윤서의 친구들이 조심스레 꺼낸 이야기였다. 도현 씨, 사실 윤서가 오래전부터 힘든 일을 겪었어요. 도현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다. 친구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윤서가 2022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묻고 살아왔다고. 순간 도현의 세계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윤서의 웃음 뒤에 그런 어둠이 숨어 있었다니. 장례식장의 조용한 흐느낌은 이제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윤서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도현의 가슴을 핥히었다. 그는 몰랐다. 윤서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견디고 있었는지. 그녀의 마지막 웃음 속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었는지. 도현은 영정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단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다. 대체 윤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22년 4월 7일 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윤서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약속이 있었다. 여자 둘, 남자 둘. 단순한 회포 풀기라 여겼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이 터지며 그녀는 잠시 모든 근심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은 흐릿해졌다. 알코올이 몸을 무겁게 짓눌렀고 의식은 어두운 터널 속으로 가라앉았다. 윤서가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은 낯선 풍경이었다. 싸늘한 벽지, 흐릿한 형광등, 낯선 모텔의 침대. 곁에는 재욱과 민호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곧잘 웃던 친구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의 표정은 차가웠다. 벌써 가려고. 오랜만인데 좀 더 놀다 가자. 재욱이 웃으며 다가왔다. 윤서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술 기운에 휘청거렸다. 집에 가야 해. 이 시간 늦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불안정했다. 그러나 그 말은 공기 중에서 무너져 내렸다. 순식간에 상황은 악몽으로 바뀌었다. 윤서는 울먹이며 너희는 친구잖아. 제발 그만해라 애원했다. 하지만 재욱은 눈을 외면했고 민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멈추지 않았다. 오랜 세월 함께 웃고 떠들던 기억은 순식간에 배신으로 바뀌었다. 모텔을 빠져나온 윤서는 택시 안에서 울음을 삼켰다. 이건 꿈일 거야.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거야. 그러나 몸의 떨림은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조사실에서 윤서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담당 경찰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윤서는 그들의 태도에서 미묘한 회의를 감지했다. 며칠 뒤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증거 불충분, 불기소. 이유는 단순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하고 물리적 폭행 흔적이 없다는 것. 윤서는 문서 속 단어들을 읽으며 절망했다. 그녀의 목소리와 눈물이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현실 앞에서 세상은 너무나 냉혹했다. 그 무렵 재욱의 어머니가 집 앞까지 찾아왔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평생 죄인으로 살게 하지 말아달라. 눈물 섞인 목소리였다. 곧 민호의 어머니도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제발 용서해달라. 윤서는 혼란스러웠다.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1,500만 원씩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었다. 하지만 합의금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영혼을 더 깊은 굴레 속에 가두었다. 밤마다 윤서는 베개를 껴안고 흐느꼈다. 왜 나였을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미정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그 고통은 가슴속 깊이 묻혔다. 때로는 웃으며 도현을 바라봤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일기를 써내려갔다. 나는 피해자인데도 죄인처럼 숨고 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합의금으로 끝난 게 아니다. 내 삶은 끝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되었다. 윤서는 자신을 믿었던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다. 하지만 도현에게만큼은 밝은 아내이고 싶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한 미소로 그녀를 안아주었다. 윤서는 그 품에 안겨 눈물을 삼켰다. 적어도 당신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아내이고 싶어. 그날 이후 그녀의 웃음은 조금 더 깊은 그림자를 품게 되었다. 윤서는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2023년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윤서의 일상은 평온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로 연락을 끊은 줄 알았던 재욱과 민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처음에는 짧은 메시지였다. 잘 지내냐? 혹시 그때 일 얘기한 거 아냐? 윤서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메시지는 노골적인 협박으로 변해갔다. 너 입 함부로 놀리면 알지? 우린 너한테 돈도 줬어. 약속 지켜야지. 윤서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도현에게 털어놓으면 그가 무너질 게 분명했다. 경찰에게 다시 가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이미 한 번 외면당한 경험이 그녀를 올감했다. 밤마다 윤서는 문을 여러 번 확인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요동쳤고 낯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굳어버렸다. 재욱은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와 비웃듯 말했다. 너 그때 솔직히 즐긴 거 아냐? 경찰에 가봤자 누가 널 믿겠어. 증거도 없잖아. 민호도 덧붙였다. 우리가 다 잃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입 다물고 살아. 너도 결혼했잖아. 다 지난 일이야. 윤서는 전화를 끊고 토할 듯한 구역질에 휩싸였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가 죄인처럼 살아야 하지? 그녀는 일기장에 또박또박 글을 적었다. 나는 2번 죽었다. 그날, 그리고 지금. 세상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나는 혼자다. 하지만 도현 앞에서는 애써 웃음을 지었다. 저녁을 준비하며 오늘도 힘들었지? 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도현의 인생까지 무너뜨릴까 두려웠다. 윤서는 종종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보곤 했다. 해맑게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는 너무나 멀게만 들렸다. 그녀의 세계는 이미 어둡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모르는 장소의 모텔 간판과 함께 다시 불러낼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윤서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 불을 끄고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끝내 도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옆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당신만은 이 지옥을 몰랐으면 해. 시간이 지날수록 협박은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교묘해졌다. 재욱은 결혼했다고. 축하해. 근데 내 남편이 알면 뭐라 할까? 라며 비웃었다. 민호는 우리 엄마들한테까지 얘기할 거야? 라고 도발했다. 윤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뒤덮였다. 도현과의 미래를 꿈꾸던 시간은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절망이 깊게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윤서는 여전히 마지막 희망을 붙들었다. 언젠가는 끝날 거야.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자유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2024년 초 윤서는 결혼식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도현과 식장을 알아보고 드레스를 고르며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깊은 그림자가 여전히 숨어 있었다.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고 휴대폰 속 메시지 알림은 여전히 그녀를 올감했다. 도현이 왜 요즘 잠을 잘 못 자? 라고 물으면 윤서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냥 결혼 준비가 신경 쓰여서 그래. 하지만 그녀의 일기장은 거짓 없는 절규로 채워졌다. 나는 행복해야 할 순간에도 행복하지 않다. 그들의 목소리가, 웃음이, 협박이 여전히 나를 따라다닌다. 도현에게 말할 수 없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 그는 내 전부인데
내 지옥을 알게 하면 무너질까 두렵다. 그녀는 스스로를 점점 더 고립시켰다. 친구들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고 어머니 미정에게조차 깊은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미정 앞에서는 딸로서의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했다. 엄마, 나 요즘 도현이랑 행복해. 곧 예식장도 예약할 거야. 미정은 그런 딸을 보며 안도했지만 그 안도는 허상이었다. 윤서의 내면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협박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도현의 존재가 새로운 약점으로 떠올랐다. 내 남편 알면 뭐라고 할까?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윤서의 심장을 찔렀다. 내가 사라지면 적어도 도현은 이 지옥을 모를 수 있을까? 윤서는 점점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 죽음만이 유일한 해방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한밤중에 검색창에 편안한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며 스스로를 질책했다. 나는 비겁하다. 하지만 너무 지친다. 1월의 어느 날, 윤서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집을 찾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도현의 안부를 묻고 식사 자리에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엄마, 도현이 요즘도 나 잘 챙겨.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그 말은 마치 작별 인사 같았다. 하지만 미정은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 뒤 도현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은 고요했다. 윤서는 이미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곁에는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도현에게. 내가 끝까지 용기를 내지 못해 미안해.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어. 그들이 만든 그림자가 나를 놓아주지 않아. 부디 당신은 나 없이도 행복하길 바라. 엄마를 부탁해. 윤서. 도현은 메모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윤서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지켜줄 수 있었는데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미정은 영정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내 딸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니? 왜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니? 도현은 말없이 곁에 앉아 눈물만 흘렸다. 윤서의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다. 사실 윤서가 오래전부터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제야 도현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윤서가 얼마나 긴 시간 홀로 싸워왔는지, 그 웃음 속에 어떤 고통이 숨어 있었는지. 그는 가슴 깊이 자책했다. 내가 그녀의 어둠을 들여다봤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윤서의 마지막 미소는 그렇게 사라졌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고통과 진실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윤서의 장례가 끝난 뒤 도현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아침에 눈을 떠도 그녀의 부재가 곧장 가슴을 후벼 팠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날마다 그리움과 자책을 불러왔다. 식탁 위 윤서의 머그컵, 침대 곁에 놓인 작은 메모지, 옷장에 걸려있는 드레스.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듯 도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윤서의 친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다. 성폭행, 협박, 그리고 돈까지 갈취당했다는 사실. 도현은 믿기 힘들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토록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채 웃음을 지어 보였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윤서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자 수많은 메시지와 음성 파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돈 안 보내면 남편에게 다 말한다. 넌 꽃뱀이다. 감옥에 처넣겠다. 차가운 협박의 문구들이 화면에 줄줄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서가 남긴 영상. 작은 화면 속에서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해줘. 남편은 몰라야 돼. 여보,
그냥 나 없이도 잘 살아. 도현은 그 영상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들이 빼앗은 건 단지 돈이 아니야. 윤서의 삶, 내 아내의 웃음, 우리의 미래까지 모두 훔쳐갔다.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경찰서 문을 다시 두드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윤서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증인이자 남편으로서였다. 그는 강간치상, 협박, 공갈미수 등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시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가해자 측은 여전히 꽃뱀의 자작극이라 주장했다. 합의금을 받았다는 건 스스로 약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 죽은 사람 말만 믿고 어떻게 우리를 처벌할 수 있냐. 뻔뻔한 태도는 도현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윤서가 남긴 영상과 문자, 그리고 친구들의 증언이 하나둘 모여 단단한 벽을 세웠다. 검찰은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언론에도 조금씩 이 이야기가 알려졌다. 세상은 늦게나마 윤서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이다. 미정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딸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장례식 후 한 달 동안 미정은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어느 순간 결심했다. 내가 울고만 있으면 딸의 고통은 잊히고 말 거야. 그녀는 도현과 함께 기자회견 자리에 섰다. 제 딸은 꽃뱀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딸이자 아내였고 행복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한 사건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섰다. 무고와 협박으로 피해자를 2번 죽이는 현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름으로 덮이는 고통, 그리고 사회가 외면하는 약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시간은 흘러도 윤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도현은 알았다. 이 싸움이 끝까지 이어져야만 윤서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매일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는 다짐했다.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내가 못한 싸움을 내가 대신할게. 겨울이 지나 봄꽃이 피어날 무렵, 도현은 윤서의 묘 앞에 섰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햇살이 묘비를 따뜻하게 감쌌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윤서야,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킬게. 더는 내가 혼자가 아니야. 이 싸움은 내가 끝낼 거야. 윤서의 미소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남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이어받은 이들이 있었다. 남겨진 자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